마음의 비밀 3장에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국선 변호사 데일 코번트리 또 제이비 쿤즈에게 비밀이 있었다. 두 사람은 1982년부터 살인죄로 정신행을 살고 있던 월턴 로건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건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오랜 세월 동안에 비밀을 함구해야 했다. 공개할 힘이 없었고 1982년 1월에 에드거 호프 네이딘 스마트는 시카고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갔고 호프도 윌슨은 차에서 내렸고 어느 시점에 호프와 맥도날드 직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경비원 두 사람이 나갔다. 창문으로 소동을 목격한 윌슨의 요청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간다. 호프가 미 강도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요청을 들어올리며 윌슨이 경비원들이 물러서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호프가 경비원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뺐으며 쓰러뜨린 뒤의 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었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했다. 동시에 윌슨은 다른 경비원의 가슴을 쐈다. 그러나서 호프와 윌슨 스마트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가슴에 총을 맞은 경비원은 즉시 숨을 거뒀고 다른 경비원은 목숨을 가졌다. 호프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팔을 틀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 스마트는 매장으로 들어오고 아직 현장을 겨누가느라 머물러 있던 경찰들에게 사건의 목격자로 진술하고 싶다고 말한다. 스마트는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른 윌슨을 감싸고 결과적으로 공범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떠오른 윌턴 로건의 이름을 댄다.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로건은 1924년에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차를 훔쳐 다른 나라가 잡혀서 어제를 교도소에서 보낸 전력이 있었으므로 그럴듯한 용기자인 듯했다. 맥도날드 총기 사건 이틀 뒤에 전역에 입국한 로건은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는 2년 전 추수한 일로 바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로건의 원인은 경찰이 연락해보려고 말했고 그는 즉시 그렇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들이 와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시조가 계속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로건은 이제 끝난 일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자정 직전 누군가 현관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여러저러 총을 그의 머리를 겨누었다. 그렇게 로건은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형제들은 로건에게 라이너 목격자에게 용의자를 비롯한 여러 인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수사를 원하는지 물었다. 로건은 동의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했다. 변호사는 필요 없어야 아무 짓도 안 했을까요? 그의 말이었다. 상황은 로건에게 점점 더 나쁘게 돌아갔다. 그날 맥도날드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라인업 절차에서 로건을 총격공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다. 진범인 윌슨은 범행 당일 법망을 벗어나서나고 체포됐다. 로건이 체포된 지 이틀 흐른 새벽 2시경 두 경찰이 윌슨의 차를 세웠다. 언쟁이 오갔고 총이 발사됐다. 경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 이번에는 누가 범인인지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결국 윌슨은 2명의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정신형을 선고받았다. 세 남성이 수감된 지 한 달이 되기 전 맥도날드 경비원의 팔에 쏘을 쐈던 에드거 호프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월턴 로건을 만난 적이 없으며 다른 경비원을 쏴서 적인 인물은 앤드루 윌슨이라고 말했다. 호프 변호사는 이 사실을 고청 윌슨의 변호를 맡은 쿡 카운티 국선 변호사 코번트리와 쿤즈에게 알렸다. 이들은 윌슨에게 접견을 요청했고 이때 윌슨이 살인을 자백했다. 이는 로건의 무죄를 증언한 수목은 이었으나 윌슨은 자신의 자백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윌슨의 협조 없이 그의 변호사들이 오판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인 메인 코번트리 쿤즈는 로건의 무죄를 비밀로 묻었다. 다만 윌슨은 자신이 사망한 뒤에는 자백의 내용을 밝힌다는 데 동의했다. 코번트리와 쿤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두 사람은 로건이 결백하며 다른 인물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담아 서명하고 공정받은 진술서를 근거에 넣었다. 이후에 이 진술서는 26년 동안 그곳에 들어있었다. 윌슨이 2007년 말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인사하자마신의 코번트리와
쿤즈는 나서서 로간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고 로간은 무죄로 입증받았다. 결국 코먼트리와 쿤즈는 자신들이 밝히면 무고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26년 동안 비밀을 지켜야 했다. 이 비밀은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다. 코먼트리는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석박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로건을 떠올렸다고 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쿤즈 역시 이 비밀을 생각이 일수였다고 말했다. 2년에 250번은 생각한 것 같다고 한다. 두 사람의 비밀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어떤 식의 고통을 겪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의 답변은 다른 사람의 질문을 피해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대신 오랜 세월 짊어지어 했던 마음의 짐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비밀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주 떠올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비밀을 지키는 데 의도가 있다. 어떤 정보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다. 우리의 마음은 의도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시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의도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예의주시한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다. 심지어 방해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말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트라우마에 대해 자기 1983년 11월 초에 당시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된 제임스 페니 베이커는 최근에 병원제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성문 조사를 실시했다. 페니 베이커 교수 그리고 그와 함께 연구를 실시한 대학생들은 해당 지역 검시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자살과 사고서에 관한 기록을 열람했다. 이들 바탕으로 두 사람은 얼마 전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든다. 다음에 이들에게 우편을 봉투를 보냈다. 봉투에는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편지와 함께 2장의 설문용지가 들어있었다. 그러자 대상자의 절반가량의 설문용지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이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후에 각종 질병과 체크하도록 했다. 트라우마에 대해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의미다. 이렇게 페니 베이커는 참가자들에게 한 질문을 더했다.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자주 멈출 수 없나? 이 슬픔 연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수수께끼를 안긴다. 이 슬픔을 이야기하면 슬픔에 대해서 생각이 줄어드는 것일까?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보다도 낫다면 의도적으로 경험을 감추는 것은 해롭다는 의미일까? 가끔 제 일이 너무 싫고 환자들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호스피스 일을 하는데 다른 인정을 받고 싶다는 바람이 들 때가 있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죠.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가부가 걸렸다고 판단되면 환자나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어요. 자기 방어책이랄까요? 눈치챘겠지만 이 말들은 호스피스 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이다. 호스피스 직원들은 종종 지쳤고 피로를 느꼈고 울적해했고 혼자 간직한 이 모든 감정을 자책하곤 했다.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스피스 직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이 얼마나 흔한지도 알지 못했다. 공유하고 있는 고충을 바탕으로 연결되기보다 그 고충을 홀로 아는 사람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기 더 쉽다. 로버트 사이먼의 주인공처럼 호스피스 직원들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느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내면의 괴로움을 드러내기를 겉으로 주저하는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혼자 간직하는 편이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에는 비밀이 너무 부끄럽다. 라스레이 같은 진술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참가자들에게 요청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앞서 살해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이며 상실을 털어놓지 않은 것은 부족한 문제에 대처 전략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경향과 비밀을 가진 것은 다르다. 캐리런 라슨처럼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문제에 적극 나서기보다 문제를 감추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경향을 지닌 정도를 측정했다.
이 연구 결과들은 감정적인 고충을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경향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회피하는 해로운 경향과 별개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이 해로운 것도 아니었다. 섹스나 연애에 관한 비밀처럼 신나는 비밀도 있다. 드디어 내가 등장하는 지점이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과 비밀. 에이드리에는 처음 낯선 사람들이 다가갈 때 용기를 지어 자리에 했다. 몇 차례 시도하는 사이에 자신만의 요령을 터득했는데 에이드리에는 짧은 스피치를 준비해서 우선 자신이 연구 조사를 나온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속였다.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찜동 같은 더운 나날이었으므로 에이드리에는 참가자에게 에이드리에는 참가자에게 시원한 물을 한 병 준다고 잊지 않고 덧붙였다. 에이드리에는 설문지를 끼운 클립보드를 건네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보고 겁먹지 않도록 기도했다. 첫 번째 질문은 타인에게 감정적 또는 신체적 해악을 끼친 적이 있으며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는가? 였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센트럴 파크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비밀에 관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는 소상스럽지 않은 아도 역시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비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비밀에 잘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라는 점을 설명하고 나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다. 몇 주를 써 센트럴 파크로 드나들며 에이드리에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바람대로 참가자들은 광범위한 배경 연령을 아우르고 있었고 출신지도 다양했다. 뉴욕을 방문한 29개국 관광객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참가자들이 지닌 비밀의 거짓을 쓰는 대신에 목록 중 참가자에게 있는 비밀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국선 변호사 로가리 결백이 비밀을 1년에 250회 정도. 질문. 비밀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지가 중요할까? 콘준 자신이 이 비밀에 짓눌리며 서로 버티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비밀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말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눈앞의 사정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꼭 해야 하는 가사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도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다른 한 사람과 대화 중일 때도 마음은 아무렇게나 떠돌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었던 척을 하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는지 대화 상대가 재밌다고 느끼는지 상관이 없이 벌어진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40% 동안 다른 곳을 떠돈다.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초점이 맞춰진 곳에 머문다. 그러나 그 생각은 새로운 생각 끊임없이 조각무대로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 하는 일에서 마음이 자주 벗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조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의를. 자, 꽁꽁 한 가지 묻겠다. 지금 막 무슨 생각을 했나? 잠시 읽기를 멈추고 한번 떠올려보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 이 페이지를 또 단어들부터 물어줬을 것이다. 앞서 나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무슨 생각인가? 난 하루 종일 떠오르는 생각들을 빠짐없이 써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목록을 만들어낼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잡무, 집안일, 돈과 관련과 실수, 외모, 건강, 정치, 사회적인 이슈, 스케줄, 커리어, 날씨, 음식, 수면, 가까운 사람들 등으로 가득 찬 목록일 것이다. 여러분이 이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있겠다는 하는 건 내가 넘겨짚는데 남들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1970년대 연구에서 일상적으로 하루에 서로 다른 4,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추정한다.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하루 중에서 1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동안 250가지 생각을 한다. 이 훈련에는 헤드폰을 통해서 참가자의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도 있었다. 훈련 결과 참가자 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들은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옮겨서 무디에 밀려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이 평균 10초가량 지속된다고 추정했다. 우리의 마음은 벌새처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같은 것을 거듭해서 찾는 경향도 있다. 할 일 목력, 돈, 실수, 건강, 경력, 가까운 사람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떠오르는 까닭은 이 생각들이 현재 관심사 즉 현재의 목표, 필요, 욕구,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 욕구 때문에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생각이 난다는 거지. 이렇게 아마 절벽이나 달리 발코니처럼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뛰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말 뛰어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0명이 생긴 대학생에게 높은 곳에 갔을 때 위험한 지점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자 절반가량이 그렇다고 답했다. 대다수가 자살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나도 절벽 근처에 갔을 때 뛰어내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한 적이 있다. 왜일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불안에 따른 것이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최악의 신호로 가능한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최악의 미래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놓인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그 의도와 관련된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너희들가 샐러드와 감자튀김 중에서 뭘 고르겠느냐고 물었을 때 현재 건강한 식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떠올릴 것이다. 물론 목표를 이해하는 것과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별개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여행 가방에 입지 않은 운동복을 꺼내다 보면은 처음에 운동복을 챙길 때의 의도가 당연히 떠오른다. 우리는 성취하지 못한 목표들을 기억하는데 특히 뛰어나다. 의도, 현재 목표, 끊이지 않는 걱정은 우리의 마음이 정당한 이유로 계속해서 찾는 핵심 영역들이다. 우유 한 팩을 사용할 때 마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우유하고 외쳐가 있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마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보다 그 사실을 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겨두고 싶을 것이다. 덤불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동물의 소리나 파티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싶듯이 현재 목표와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면 즉시 주의가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지 능력의 같은 특성은 마음속에서 비밀이 특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관련 사항을 일찌감치 이해할 수 있으면 대화가 비밀에 근접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밀이 생각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한번 비밀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다시 내려놓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울적하다고 해서 즐겁고 도움이 되는 곳으로 향하지 않는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유로 서전하서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지? 회사 인간관계? 연애? 아니 뭘까? 무언가를 되풀이하다 보면은 반추에 빠지기 쉬운데 심리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지금부터 반추의 부정적인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다음이 속사포 같은 내적 독백은 머저리 쓸모없는 머저리 넌 진짜 쓸모없는 머저리야. 일단 마음이 비밀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하면 비밀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 심리자 데니얼 웨그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소 이상한 요청을 했다. 흰검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되 만약 흰검을 생각했을 때는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희소식을 발표하겠다.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항상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켈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우선 평소 가장 자주 드는 거슬리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요점이 빠져있다. 비밀을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최소는 자녀가 필요한 순간에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모는 효과적인 대처 기술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상대적으로 침착한 부모 아래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 반추 라슨이 조사한 호스피스 직원들처럼 습관적으로 감정적인 고통을 혼자 끌어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문제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의도에서 마음의 부담으로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게 되는 의도를 품는 순간 비밀이 생긴다. 비밀. 그러면 비밀이 되겠지. 의도. 우리 부모님의 비밀을 지킨 데 수반되는 행동들로는 비밀을 정의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예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남성의 결백을 비밀로 해야 했던 본인 의사들, 죽음과 상실의 문제를 꼬집어는 호스피스의 직원들과 슬퍼하는 사람들, 불안감과 싸우는 10대들, 비밀을 벌감시 체제의 존재를 발견한 정부 비밀 요원,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뉴저지 마피아, 보스 말하는 말의 이야기를 만났다. 다행히도 우리가 비밀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다.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자.